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기초 법칙과 그리고 이제 간단한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법칙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칙 하나하나 전부 다 뭔지 다 아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이제 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화합물의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H2O, 물도 화합물이죠. 그런데 H2O가 있다, 한 분자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분자량 알 수가 있죠. 분자량은 18이 되죠. 여기에 수소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수소가 2g, 그리고 산소가 16g 들어가 있죠. 만약에 수소 10g, 그리고 산소 16g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질이 전부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산소 16에는 수소 2g밖에 반응하지 않죠. 두 개가 결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전부 다 소진이 됐고 수소는 8g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화합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성분 원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죠.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어떻다? 항상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다음 배수 비례의 법칙. 어떠한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여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일단 어떤 원소, 탄소라고 합시다.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요.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가 생길 수도 있고 CO2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다?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랑 만나던가 둘이랑 만나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NO2, NO3 이런 것도 봤었죠.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우리가 항상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베이스로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우리가 부피나 무게 구할 때 항상 이용을 하죠. 어디 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해 반응식, 만약에 어떤 물질 100kg이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생성물도 100kg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aHCO3, 얘의 분자량이 얼마가 될까요? Na가 23, 수소가 1, 탄소가 12, 산소가 3개 있으니까 48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60에 여기서 1 더하니까 24죠. 총 더하면 84가 나오나요? 자, NaHCO3의 분자량은 84입니다. 근데 이 두 몰이 분해해서 H2O를 생성하죠. 이 두 몰이면 168이죠. 얘는 44, 얘는 18. 그러면 애가 얼마 나올까요? 46에 CO3 계산하면 빼면 이게 나오겠죠. 한마디로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어떻다? 항상 같게 나온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반응식을 큰 걸로 봤네요. 그냥 쉬운 거 이거 한번 볼까요? C랑 산수 계산하자는 건 아니죠. 10이랑 O2는 32죠. 그럼 생성물이 얼마 나오나요? 44가 나오지. 더 반응물은 50g이 반응했는데 뒤에 나가서 100g이 나온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질량 보존의 법칙. 다음 보일의 법칙. 기체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현재 지금 이 강의실이
밀폐된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온도는 일정해요. 그랬을 때 압력을 더 세게 주면 어떻게 돼요? 부피의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서로 미는데 온도가 일정하고 그냥 압력만 세게 주면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는 줄어든다. 그 소리겠죠. 다음 샤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일정할 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압력은 일정하나 온도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를 올려버리면 서로 같이 붙어있기 싫어갖고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어가지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해서 이 식이 나옵니다.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이 식을 이용해서 5번과 6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27도씨에서 10m 부피를 가지는 기체가 있다. 압력은 동일하나 온도가 127도로 올랐다면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가? 앞에 나와 있는 식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볼까요? T1분의 P1V1 괜히 지웠네요. V2다. 압력은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면 압력은 지워버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가? 원래의 부피를 V1, 원래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바뀐 부피를 V2, 바뀐 온도를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로 또 몰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한다? 양변에 T2를 곱하면 되겠죠. T2를 곱하면 V2는 어떻게 될까요? T1분의 V1 이렇게 하면 되겠죠.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 하면 딱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화학에서 온도는 어떤 온도로 곱한다? 절대 온도로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V2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피는 원래 부피 10리터 곱하기 T1 27도죠. 그러면 절대 온도 273 더하기 27 분의 273 더하기 127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 거는 300, 위에 거는 4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 얼마가 나온다? 300분의 400은 약 1.33이 나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33 하면 약 13.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출제 기준이 좀 바뀌죠. 그래서 원래는 기능사에서 이러한 화학의 기초나 일반 화학 내용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바뀌어지는 출제 기준에 따르면 약간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 법칙을 응용한 문제죠. 다음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B기체의 확산 속도분의 A기체의 확산 속도는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분자량 밀도의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말로 보면 잘 몰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기체의 분자량이 A기체의 분자량의 4배라고 한다.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앞에 나와 있듯이 이쪽을 계산해 주면 되죠. 할 때 확산 속도는 몇 배가 되는가라고 합니다. M, B분의 M, A는 확산 속도 UA분의 UB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4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기체 A분의 B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식 반대로 되어 있죠.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이걸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쳐 쓸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4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걸 구하라는 소리죠. UA분의 UB는 루트 4분의 1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루트 벗겨서 나오면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0.5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돌턴의 분합 법칙. 혼합되어 있는 기체의 전압은 각 성분의 분합을 합하면 된다. 해서 위험 산업기사에서는 몇 번 나왔는데 되게 쉽게 나와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분합을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그게 뭐가 된다? 혼합되어 있는 기체의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사실 풀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즉 태초에 이제 우주가 생겼죠. 그 에너지는 일정해요. 어디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료를 떼면 그 연료, 태우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텐 연료가 가진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즉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했어요. 대신 에너지 형태가 바뀐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에서도 쓰이고 뭐 이제 기계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다 쓰이죠. 그래서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A와 B가 열평형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B와 C도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 A랑 C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연력학 제1법칙 보겠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있어도 그 변화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개에 대하여 생각한 경우 에너지의 변화의 합이 0이다. 앞에서 봤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소리죠. 우리 이 우주를 큰 개라고 봅시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합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 이야기죠. 이 법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칙을 너무 막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능사에서 막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고립계, 어떠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총 엔트로피를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엔트로피 제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엔트로피가. 자연 물질이 변형되어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될 수 없게 되는 현상. 한마디로 지금 자연계에서는 계속 변화하고 운동을 하고 바뀌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무질서도는 항상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돼요. 에너지랑은 달라요. 에너지랑 다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항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변하죠. 변해갖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심장도 뛰고 다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항상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을 막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엔트로피 제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다음 연력학 이 법칙을 이용해서 외부에 작용이 없을 경우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만들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보일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열 효율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요. 3법칙은 간단합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엔트로피 제로. 절대 온도에서 모든 물체의 운동이 정지한다. 그런데 절대 온도로 내리기는 쉽지가 않고 사실 이렇게 안 되죠. 다음 유기화합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화합물을 유기물, 무기물로 구분을 하죠. 탄소를 포함하면 우리가 유기화합물,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탄소가 뭔데? 탄소가 뭔데 그렇게 탄소를 가지고 유기, 무기를 구분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물질이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도 당연히
피부 이런 것도 전부 다 탄소를 가지고 있고, 이 교탁도 나무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쓰는 이 분필 케이스도 플라스틱이죠. 여기도 탄소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쓰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전부 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자동차 연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뭐지? 유기화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약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유기화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하고 많아요.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고 특히나 이제 사류, 오류 위험물에서 나오죠. 벤젠 고리를 포함하면 우리가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고, 벤젠 고리가 없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들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방족 탄화수소. 벤젠 고리 없는 것들. 디에틸 에테르, 아세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알코올.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톨루엔. 또 뭐가 있을까요? 니트로벤젠. 그리고 아닐린. 이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화합물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IU팩에서 딱 지정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워낙 수백만 가지 또 넘는 물질이라서 어떻게 이러한 부르는 법칙으로 이제 이름을 불러야지 너무 많아갖고 이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접두어를 따라서 2개 있으면 D, 3개 있으면 트리, 4개 있으면 테트라, 5개 있으면 펜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에틸기가 2개 있다 해서 우리가 D, 에틸에 산소 옆에 알킬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에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테르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명명법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런 물질이 있죠. 정식 명칭은, 이 명명법에 의한 명칭은 메틸기가 2개 있다. 그래서 디메틸 케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하죠. 각각 물질마다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백만 가지의 이름을, 물질의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명법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 탄화수소 알칸계라고 하죠. 1 들어가면 뭐가 돼요? C1 들어가면 여기에 1 들어가서 CH4가 되죠. 2 들어가면 C 2개에 2 곱하기 2 더하기 2 하면 C 6이 나오죠. C 2개에 H 6이 나오죠. 이것을 알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있으면 메탄, 2개 있으면 에탄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알켄계, 알킨계라고 해서 들어가면 뭐 메테인, 그리고 에테인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뭐 메틸, 에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용기, 관능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굳이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CH3 들어간 것을 우리가 메틸기라고 하죠. C2H5 들어간 것을 에틸기. 이제 우리가 강류 위험물 특징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CO 들어간 것을 뭐 케톤, OH는 하이드록실기, O가 들어간 것은 에테르기.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산업기사 예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워야겠지만 기능사에서는 그냥 몇 번씩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에서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NH2가 들어간 것을 무슨 기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 NO2가 들어간 것을 뭐 나이트로기는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각 물질을 보다 보면 다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알데하이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세트 알데히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용기와 앞에 있는 물질을 붙여서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하죠. 이성질체는 뭐냐?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 배열 및 입체 구조가 달라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다른 화합물. 크실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오소크실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메타크실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히게 위아래로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라크실렌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화학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다르죠. 다르게 붙어 있어갖고 약간의 이런 약간 다른 성질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리고 결합 형태와 순서는 같으나 원자들이 공간 위치가 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탄소에 어떤 물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A, BB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합해버리면 어차피 같은 화학식이 나오지만 붙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형과 트랜스형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시스, 같은 게 앞에 나와 있으면 시스, 교차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트랜스라고 부릅니다. 지방족 탄화수소의 유도체 해서 알실기에 OH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코올유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CH3OH는 우리가 메틸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작용기에서 에틸로 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테르는 방금 봤었죠. 디에틸 에테르. 케톤도 봤었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BTX가 있습니다. BTX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이야기해요. 페놀 같은 경우에도 페놀 자체는 위험물이 아니지만 페놀에 니트로기가 3개 붙은 것을 우리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크르산이라고 해서 제5류 위험물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페놀, 벤젠 고리에 OH가 붙어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이에요. 특유의 냄새를 나는 무색 결정, 물에 약간 녹아 약산성을 띠고 염화, 철 용액과 반응하여 보라색을 띈다라는 점만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법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기사에서도 잘 나오지는 않고 좀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정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탄수화물도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고 설탕, 포도당, 녹말 이런 거 들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당류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이 있고 이당류에 설탕, 젖당 등이 있고 다당류에 녹말, 셀룰로스 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이긴 하나 거의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단당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리고 이당류에 해당하는 것은,
다당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물에 녹지 않고 산, 알칼리 등에 의하여 가수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정도만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봐야 되죠. 여기는 한번 좀 볼게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단백질 검출법이라고 해갖고 이 물질에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뷰렛 반응, 크산토프레인 반응, 난 하이드린 반응이 있는데 특히나 이 크산토프레인 반응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백질에 진한 질산을 가하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알칼리를 작용시키면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반응으로 단백질 검출에 사용되는 반응이다. 해서 우리 질산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는 내용이죠. 질산은 제6류 위험물입니다. 단백질에 진한 질산을 가하면 어떻게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한다. 해서 이 반응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색으로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미노산, 카르복실기의 산성과 아미노기의 염기를 가진 양쪽성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미노산이 뭐다?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가진 양쪽성 물질이라고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유지와 비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는 고급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테르 화합물로 통상적으로 지방 기름을 말해요. 당연히 기름, 지방 등 이런 것들은 물, 알코올에 녹지 않겠죠. 그리고 유기용지에는 잘 녹아요. 염기에 의해 비누화되어 비누와 글리세린이 됩니다. 비누는 고급 지방산의 알칼리 금속염이다. 물에 잘 녹으며 수용성은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비누화 값이라고 물어보면 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누 같은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콜로이드라고 그러죠. 콜로이드.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때 벗길 때 몸에 지저분한 거나 손에 뭐 묻으면 비누로 씻죠. 왜 닦여요? 물로만 닦으면 안 닦이는데 비누로만 닦으면 닦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계면 활성제는 뭐죠?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이 있으면 이 계면이 있겠죠.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면 활성제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섞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누가 이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는데 손에는 이런 기름때가 묻어 있죠. 만약에 물에 잘 닦이는 이런 때 같은 거 묻으면 특히나 설탕 같은 경우 묻으면 비누 없어도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어서 날아가죠. 그런데 막 기름때 같은 거 묻으면 안 닦여요. 그런데 비누를 이용하면 닦이죠. 이 손에 기름이 묻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뿌렸을 때 일시적으로 섞이게 합니다. 비누는 이 계면을 활성시켜 갖고 서로 경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름때가 전부 다 손에 붙어 있던 기름때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기초화학, 일반화학 이제 좀 추가되는 내용까지 이제 봤었죠. 사실 이제 15년도에도 한번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전에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 기준이 바뀌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출제 기준이 바뀌었을 때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